옳게 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우리 도윤이 하루만 좀 부탁해.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아들을 저희 집에 두고 사라진 신우이.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자 돌아온 건 기막힌 대답뿐이었죠. 우리 10일 동안 놀다 올 거니까 애기 잘 보고 있어라. 알고 보니 급하다는 사정은 시어머니랑 시누이 둘이서 하와이 여행을 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 자식을 동생네 집에 버려두고 여행을 가다니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사진 딱 한 장을 찍어서 시누이한테 보냈어요. 그 사진을 본 두 여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너 미쳤어?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며 다음날 바로 개거품을 문 채 귀국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대체 어떤 사진이었길래 허겁지겁 돌아왔을까요? 그 통쾌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혜, 올해 38살이에요.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이름난 대학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두 손으로 벌어서 제 두 발로 서는 삶을 살아왔고 그게 부끄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사셨습니다. 새벽이면 연장 가방을 메고 나가시고 해가 완전히 떨어진 뒤에야 톱밥 냄새를 잔뜩 묻히고 돌아오셨죠. 어릴 때 저는 아버지 작업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대패질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무 표면이 아버지 손을 한번 거칠 때마다 울퉁불퉁하던 결이 매끈하게 바뀌는 걸 보면서 사람 손이 참 대단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가끔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혜야, 잘 들어라. 땀 안 흘리고 공짜로 얻는 거 그거 다 가짜요. 네 손으로 직접 번 돈이 진짜 네 거다. 알겠지?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어떤 명언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집안 형편이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아버지 어깨에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교 새내기 MT를 가고 꽈팅을 하고 축제에서 놀 때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엑셀 시트와 씨름하고 있었죠. 억울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통장에 월급이 찍힐 때마다 뿌듯했어요. 21살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용돈을 드렸던 날 아버지가 그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는데 그 순간 아버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30 중반이 코앞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결혼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슬슬 우리 정혜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하시면서 은근히 소개팅을 권하셨어요. 저는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돈이 많거나 잘생기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요. 제가 아버지한테서 배운 건 결국 그거 하나였으니까요. 땀 흘려 일하고 자기 몫을 다하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지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직장 선배 소개로 박진혁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은 종로에 있는 작은 칼국수집이었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말도 좀 어눌하고 옷도 수수하고 유행하는 농담 하나 던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아버지한테서 느꼈던 그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랑은 한마디도 안 하면서 회사에서 맡은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후배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수습해줬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비가 왔는데 이 사람이 우산을 하나만 들고 와서는 저한테 씌워주고 본인은 한쪽 어깨가 다 젖으면서도 아무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쓰자고 팔을 잡아 끌었을 때 이 사람 귀가 빨갛게 익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순박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그렇게 석 달을 만나면서 저는 이 사람이면 아버지처럼 한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상견례가 바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지만 사돈될 분들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고 아버지는 긴장하셨는지 넥타이를 몇 번이고 고쳐 매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분이니까요. 시어머니 최말자 그리고 시누이 박미소가 나란히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식당 인테리어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고 직원을 불렀어요. 가장 비싼 코스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아, 이분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분위기가 좀 풀릴 때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희 아버지를 쳐다보며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 사돈, 따님이 대학은 나왔나요? 아버지가 멈칫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 손을 슬쩍 잡으셨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제가 직접 대답하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나온 며느리는 좀 부끄럽지 않나 몰라. 우리 진혁이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는 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제 옷차림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오빠도 눈이 참 소박하다. 외모는 뭐 그렇다 치고 옷이라도 좀 신경 쓰지. 그 순간 저는 수저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목 안쪽이 바짝 말랐어요.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해야 하나, 참아야 하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그때 남편이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혜는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물잔을 들었고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잠깐 멈췄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음식이 좀 짠해하시면서 화제를 돌려버렸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한참을 말없이 걸으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혜야, 그 집안 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요. 하지만 가슴이 문제였습니다. 상견례장에서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던 그 투박한 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혜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옛날 분이라 말이 좀 험해. 본심은 안 그런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응? 내가 앞으로 2배,
아니, 10배로 잘할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참 순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풀렸으니까요. 사람의 본성을 말 한마디가 가리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시댁의 본색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식장을 정하러 다닐 때 시어머니는 자기 지인들이 오는 자리인데 너무 초라하면 곤란하다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비싼 웨딩홀만 고집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비용 분담 이야기가 나오면 원래 신부 측에서 예식장은 맞는 거 아니냐며 슬쩍 빠지셨죠. 신우이는 제 웨딩드레스 피팅에 불쑥 따라오더니 제가 고른 드레스를 보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레이스가 무슨 커튼 떼다 붙인 것 같네.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제가 좋아서 고른 드레스였는데 그 말 한마디에 거울 속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지만 당시에는 신우이 말이 맞나 싶어 다른 드레스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 내내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한마디씩 하셨어요. 너 잘 들어라. 우리 집안은 원래 사자 들어가는 직업 아니면 며느리로 쳐다도 안 봤다. 네가 아주 특별 케이스인 줄 알아. 어디 가서 시집 잘 갔다고 절이라도 하고 다녀야 할 판이야, 알겠니? 처음엔 무시하려 했는데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 집안에 들어가는 게 감사한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웃기는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안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결혼 비용은 거의 안 보태셨습니다. 신혼집 보증금도 혼수도 예단도 대부분 제가 모아둔 돈과 저희 부모님이 쥐어주신 돈으로 해결했어요. 남편 쪽에서 나온 돈은 남편 본인이 모은 것뿐이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아들 결혼시키느라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른다고 떠벌리고 다니셨어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남편 박진혁, 이 사람 하나만 보고 간 거예요. 상견례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손, 시어머니가 막말할 때마다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힘들어할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던 그 묵직한 존재감이요. 이 사람이면 시댁이 좀 힘들어도 둘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가시밭길이라도 같이 걸으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처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 가시밭길 끝에 가시가 아니라 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요. 결혼식까지 딱 한 달 남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씻고 나서 소파에 앉아 식순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보통이라면 안 받았을 텐데 결혼 준비 중이다 보니 웨딩업체나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그런데 인사도 없이 대뜸 본론부터 꺼내더라고요. 옳게, 우리 도윤이도 외삼촌 결혼식인데 새 옷 입어야 하지 않겠어? 50만 원만 보내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거는 전화에서 돈부터 요구하는 그 당당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잠깐, 도윤이가 누구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한테 조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기 형님, 도윤이가 누구예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신우이가 황당하다는 듯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혁이가 말 안 했구나? 내 아들. 7살이야.
어쨌든 옷값 50만 원만 빨리 보내. 내일 백화점 갈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당황해서 떨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7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남편이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저는 곧장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 방금 형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아들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혜야, 그게 말이야. 누나가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고 있거든. 근데 누나가 그 얘기 꺼내는 걸 너무 싫어해서 내가 차마 말을 못했어. 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혼했다는 것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상견례 때도 결혼 준비하면서 수십 번 만났을 때도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저한테만 감춘 거죠.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일단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데? 남편이 또 한참을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매형이 손을 댔어. 폭력이랑 외도. 누나가 너무 고생했다, 정혜야. 그래서 우리 가족이 좀 보듬어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워낙 컸으니까요. 아무리 첫 전화에 돈부터 요구한 게 기분 나빴어도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한테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50만 원을 보내고 신우이에 대한 감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뒤 회사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문득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가정폭력 가해자한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양육권을 가져갔다면 양육비를 받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매형이 양육비를 안 준다고 했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